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유튜브 연장 방송 부분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참견 시점도 우리 터줏대감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석진 명지대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예경제적 우석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석진 교수가 워낙 외로워하셔가지고 파트너를 저희가 아주 특별히 공을 들여서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아마 워낙 유명한 분이셔갖고 예. 제가 굳이 소개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김원장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기자님은? 그냥 저는 3프로 TV라는 자산 채널에서 방송하고요. 예. 여기저기 글 쓰고 그렇습니다. MBC 네.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 주말에 김치영 기자가 하는 프로그램 네. 한번 아주 가까운 후배여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하여간 좀 잘 MBC 부탁드리고요. 너무 오니까 뭐 블링블링하네요. KBS에 비해서는 여기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KBS는 지은 지 오래됐죠. 근데 딴 이야기인데 그래도 KBS에 좋은 기자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게요. 또 이재석 기자도 또 저희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두 분은 이제 케미가 잘 맞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게 경제 쪽도 보니까 요즘 뭐 정치권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막 따라가기 지금 벅찬데 경제 쪽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지금 뭐 분란 벌어진 게 있더라고요. 뭐 전해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영풍하고 고려에.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예. 지금 뭐 엄청난 전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그 두 업체가 사이가 되게 좋았다면서요. 요게 이제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최초의 영풍이 있었다 이렇게. 영풍이라는 기업이 이제 1949년도에 예. 6.25 동란 전에 만들어지는 이제 기업인데 역사가 좀 되는군요. 이게 장병희하고 최기호 이 두 분이 만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씨 최씨 제가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그 경북 봉화군에 이제 석포 재련소라고 하는 아연 관련된 이제 비철 금속하는 요건데 봉화군은 그 우리 우병우 옛날 민정수석 고향이죠. 아니 경제학자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챙겼어요? 그래서 보가 보시면은 경북인데 그게 태백에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거의 붙어 있는지 이런데 이제 아연인데 아연이 이제 그 뭐 이제 금속에다 아연 도금도 하고 그 다음에 황동이라고 이제 동이랑 섞어가지고 브라스 밴드 그러잖아요. 그래서 황동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배터리도 만들고 이럴 때 쓸어가는 건데 그 이 고려아연이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영풍으로 있다가 두 분이 이제 74년도에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업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초는 영풍이 있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고려 아연이 만들어지면서 온산 재련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석포 재련소하고 온산 재련소 두 개가 이제 쭉 같이 가는 건데 되게 그 두 분이 되게 잘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1세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회장도 하고 2세까지 잘 가다가 지금 3세에서 지금 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쟁의 계기가 뭐예요? 예, 분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3세에 어떤 분이 나오냐면은 최윤범이라는 분이 나와요. 1975년생. 예, 저보다 좀 어립니다. 75년생. 학번으로 따지면 94학번쯤 되는데. 지금 고려아연을 갖고 고려아연, 계십니다. 네. 고려아연. 이제 최씨인데 최씨. 여기 장씨, 최씨가 있는데 최씨 중에 최윤범 3남 이제 그 3세가 뭔가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에머스트라고 되게 좋은 이게 하버드 에머스트 붙으면은 하버드 안 가고 에머스트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요? 되게 좋은 아주 리버럴 아트 칼리지 되게 좋은 학교인데 이분이 하고 그다음에 컬럼비아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이제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3세가 딱 와서 보니까 운영이 약간 주먹구구야.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차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사진 한번 사진 요 왼쪽에 계신 분이 장형진 이제 영풍 고문인데 저분이 2세입니다. 2세. 장 씨가 2세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최 씨가 3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하고 저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아버지 뻘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분이 이제 아들이 딱 오서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변호사도 하고 내가 선진기법 보니까
이 영풍하고 이제 고려 아연이 이제 그 운영하는 이 가풍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그 무차입 경영한다. 돈을 안 빌리고 우리 돈으로 사업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분이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신재생도 하고 그다음 배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자원순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2018년도 그러니까 2020년 전에 보면은 이 고려아연이 차입이 한 300억대였는데 이분이 2022년도에 회장으로 취임하는데 그 전에 부회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공격 경영하면서 차입 금액이 이제 조 단위로 늘어납니다. 예, 조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최 씨의 3세가 지금 공격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분을 갖고 있는 장씨는 영풍이에요. 영풍 여기서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반대하고 니네 이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새로운 최씨 3세가 하는 경영 방식에 반대를 해왔어요. 쉽게 뭐 전통 경영과 신경영의 대리 뭐 이쯤 되는 건가요? 뭐가 맞는지 는 모르겠지만 많이 배운 똑똑한 3세가 미국에서 와서 요즘 돈 되는 거에 자꾸 돈을 쓰는 거예요. 예. 네, 본업보다. 네. 돈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영풍 측에서 반대를 주주총회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윤범 회장 3세 이분이 우리랑 영풍이랑 이제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차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공격을 시작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 원래 고려 아연이랑 영풍이랑 같이 이제 아연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원자재를 같이 공구를 해왔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공구. 공동구매. 공동구매 해왔는데 우리 공동구매 더 이상 안 한다. 헤어져.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뭘 하냐면은 이게 이제 아연이 이제 합금만 뭐 이렇게 그 재련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중간에 부산물이 나와요. 황산이 나오는데 요 황산을 이제 처리해서 보통 수출을 하는데 요거를 원래 이제 영풍에서 만들던 황산을 고려 아연에서 대신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요거를 처리를 안 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처리를 안 되면 아연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아연이 사실은 자기네 시설을 못 이용하게 함으로써 영풍 쪽에 이제 타격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본사를 원래 이제 강남 쪽에 둘이서 같이 본사 같이 썼거든요. 같은 빌딩에 있었나요? 같은 빌딩에 있었는데 그 앞에 가면은 두 분 아까 그 창업자 두 분 그 동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양재련소에서 비철을 가져와 섞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본사를 종로로 옮긴다 고려아연이. 예,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갈라서는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식을 이제 약간 이 고려아연 측에 이제 영풍이 막 힘을 미치니까 영풍의 이제 영향력을 없애려고 다른 회사랑 막 제휴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도 매입하고 유상증자도 해가지고 영풍 이제 그 지배력을 희석을 시키고 이사에 장악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게 1차전. 이게 1차전. 이게 되니까 영국 쪽에서 이제 화가 났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모펀드를 데리고 왔어요. MBK. 그 유명한 MBK인데 이게 홈플러스도 사고 무슨 뭐 웅진 코웨이도 사고 뭐 이런 사모펀드인데 바디 프렌드 뭐 많죠. 예, 엄청 샀죠. 이제 요건데 이게 6호 펀드를 만들었는데 6호 펀드가 소위 말하는 바이아웃 펀드예요. 그래서 기업을 인수해서 파는 거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데 여기 총알이 8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8조. 그래서 영풍층에서 요 MBK를 데리고 왔어요. 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요 지분 우리가 사가지고 고려아연은 장악하겠다. 이제 요 상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요거 공개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몇 달 전쯤에 하이브랑 뭐 카카오고 하이브하고 예, 뭐 카카오랑 이제 SM 둘러싸고 네. 이거 한번 했잖아요. 네. 비슷한 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원래 이제 고려아연이 매출이 한 10조 정도 되고 주가가 한 55만 원. 주당. 3조는 지금 5만 원대로 간다 그러는데 진짜 55만 원. 구만전자시던가? 구만전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짜. 여하튼 네. 55만 원대였는데 66만 원에 공개 매집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75만 원으로 갔다가 83만 원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영풍 MBK 측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영풍 MBK 측에서 지금 83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55만 원짜리 주식이. 더 이상 올리진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했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영풍 MBK 측에서
자기 이제 지배력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매집을 하니까 고려아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개 매수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그 매수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최 회장, 최윤봉 회장 측에서도 야, 니네 장씨 니네 친구 데리고 왔어. 나도 친구 있어. 그래서 친구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베인 캐피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공개 매수 경쟁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여기서 이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는 예.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딱 이 지점에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좀 이따 짚고. 근데 하여간 지금 그 경위를 그 우 교수님이 쭉 정리해 줬는데 그렇죠. 원래 남 싸움에는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기 있긴 하지만 그렇죠. 누가 도발을 했고 이 싸움의 판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서로 어떤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쓰고 이제 그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진행 사항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국민 경제 입장에서 어떤가? 우리는 이제 좋죠. 시사 정치니까 시점을 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회사를 누가 갖든 말든 사실은 그렇지. 큰 문제는 아닌데. 네, 좋은 말씀이에요. 예, 이게 이제 아연이고 이게 고려 아연이 굉장히 그 비철금속 분야에서 세계 제1의 분야고 그다음에 그래요? 이게 그야말로 알짜배기 회사죠. 알짜배기 회사고 세계 1등입니까? 세계 1위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이런 뭐 도금하고 뭐 이런 하여튼 저 비철로 만드는 그러니까 포스코나 이런 데 빼고 다른 금속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서 이거하고 합치고 하는 건 최고의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국민 경제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요게 이제 MBK가 영풍 MBK 측에서 요거를 지금 경영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경영권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MBK는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기업을 샀다가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반드시 국내 기업에게만 매각을 하겠느냐. 그렇죠. 아니면 해외 기업에도 해외 자본에도 매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국내 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싸움을 걸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 결과로 누가 득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국민경제 관점에서는. 국민경제 관점에서는 만약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뭐 국민기업이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이 소재 부품 기업이, 그러니까 이 소재 기업이 넘어갈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있으니까. 네. 지금 영풍 MBK에서 고려아연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측에서 정부에 뭘 요청했냐면은 요거 국내 핵심 기술로 지정해달라. 그러면 해외 매각이 안 되는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MBK 측에서는 내가 이거 사가지고 잘 경영해서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매각이 이제 해외에 안 되면은 아무래도 바이어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싸게 못 팔아가지고 수익을 못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분의 8% 정도 국민연금이 들고 있어요. 또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비싸게 공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팔 수가 있어요. 비싸게. 이때 딱 비싸게 빠지면 차익이 엄청 나올 거예요. 비싸게 산다 그러니까 팔고 나갈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어 가지고 한쪽을 편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최 씨 일가와 장 씨 일가가 어떻게 싸우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아마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알짜 기업인데 이게 혹시 M&A 돼서 해외로 팔려나가지 않을까 이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이 고려 아연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회사가 팔리면 안 되는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MBK 쪽에서는 해외 매각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버려서 물론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사모펀드는 이미 약속은 했습니까? 네네 발표를 했죠. 네. 그렇고 MBK 안에 이제 그 전주라는 게 다 이 MBK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펀드가 모여서 하는 돈인데 그중에 한 5천억 정도가 중국 돈 들어와 있더만요. 중국 투자공사 돈이. 그래서 이제 일본 네티즌들이 야 이거 중국 돈이 와서 중국에 파는 거 아니냐인데 제가 볼 때 그럴 각은 없고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두 회장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싸우고 있는 거죠. 양쪽에 돈 빌려서 베인 캐피털도 경영권도 줄 수 있게끔 의결권 공동으로 하겠다는 조건까지 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쪽에 영풍 쪽에서도 그 MBK 데리고 와서 그래서 경영권 뺐으면 결국 MBK가 가져가는 이 회장님은 아무것도 이득이 없어요. 양측의 젊은 회장님과 나이 든 회장님 2세와 3세가 제가 볼 때는 딱 이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너한테는 못 준다. 이 그러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자본 투기 세력은 끼어들고 이 회사가 1년에 한 1조 정도 번다고 치면 예. 보통 제조업 M&A 할 때 에비타 한 7배, 8배 하면 7조, 8조에 팔아야 하는데 83만 원 해가지고 시가총액 해보면 17조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지금 과열돼 있고 거품이 엄청 끼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네. 뭐 약간 기자님 아주 중요한 얘기 투전판이 해주셨는데 돼버린 거죠. 그렇네요. 네. 요 영풍에서 MBK 그 데리고 올 때 MBK가 이제 콜옵션을 하나 걸었어요. 콜옵션은 뭘 걸었냐면은 콜옵션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이니까 우리가 항상 영풍보다 한 주 더 많게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66만 원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모펀드들은 돈 버는 데 관심 있으니까 경영에 큰 관심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재무적 투자자로 부르는데 요 딜의 경우에는 경영권까지 지금 가져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왜 지금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냐 이제 요게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요게 그 우리 그 하이브랑 그 카카오랑 이제 SM 두고 싸울 때 예. 결국에는 어떻게 기결을 냈냐면은 카카오 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네. 김범수 의장. 예. 네. 시세 조작. 시세 조정 행위로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3일간 카카오가 이제 그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식시장 개입했는데 맨 마지막 3일째 되는데 김범수 회장이 뭔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메신저를 근거로 해가지고 구속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고려 아연이랑 지금 그 이 영풍 MBK 측이랑 서로 못 사게 하려고 지금 뭔가 좀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그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을 그 이복현 감독원장이 끼어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불공정 거래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지금 뭔가 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누군가 한 명 내년에 감옥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네. 우리처럼 전 세계 유례 없이 이제 총수가 경영을 하는 대주주가 경영을 하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장점이 없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 LG, SK 이런 현대가 어떻게 다 일궈졌습니까? SK는 좀 전문 경영이 좀 많이 오래 했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결정도 이사회가 외국 같으면 주주들이 막 이런 싸움에 그렇지, 들어와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이제 총수 일가의 아.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가 합리적 결정으로 나눠서든지 싸우든지 어디에 투자하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예. 두 분 총수의 개인적인 불화로 시작된 거 틀림없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3세 리스크라고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이 회사를 일구고 어렵게 시장을 개척하고 그다음에 2세 분들이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요. 근데 3세, 4세 가면 이게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삼성도 3세죠? 3세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네.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야에서 사냥에서 선대 회장은 그 기업을 일구는 거예요. 일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들 강하게 기르죠. 말 타는 법, 창 던지는 법. 너 떨어지면 죽어. 강하게 기른다고. 그 아들은 커서 더 아버지보다 넓은 땅을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기업을 크게 일구는데 그때 3세는 어딨냐면 성 안에서 도련님으로 자라요. 그래서 그렇지, 3세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딨니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기른 다음에 그 3세는 이제 20살이 되면 성에 저기 그 물이 좀 새네요. 이렇게 경영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삼성 이야기 하셨는데 삼성이 최근에 통근버스 유료화 정책을 내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삼성은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우리 통근버스를 왜 공짜로 타고 다니지? 이런 거 고민할까. 네, 그러니까 이 이제 3세 경영인은
저기가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의 문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김 원장 기자 고상하게 말씀해 주는데 제 용어로 하면 좀 쪼잔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오너 리스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지적이시죠.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국민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사실은 네, 이 네. 논쟁이면 좋은데 네. 지금 총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이제 누가 경영권 탈취하는 이제 요거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아까 그 기자님 말씀해 주신 중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상법 399조를 보면은 이제 이사의 여러 가지 그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이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이사도 같이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지금은 아니 논의는 되고 있지만은 이사의 그 소액 주주에 대한 이제 충실 의무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나중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지금 고가로 지금 매입하고 있는 55만 원짜리 주식을 지금 83만 원 이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배임에 이제 네. 그 혐의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원래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매사주가 그 소각을 하면 보통 주주들은 좋아해요. 이제 보통 떨어지지 않고 보통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비싸게 주고 사면은 83만 원짜리에 산 주식이 뭐 좀 있으면 뭐 원래대로 회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복현 원장의 경고는 너희 그러다가 까딱하면 구치소 간다 이 얘기로 지금 이해하면 그 되는 건가요?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작에 있기 때문에 네. 전작에 있고 뭐 오늘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요 3세 요 최 그 회장님이 최씨 회장님이 그 전적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데 관련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예 배임에 좀 약간 혐의가 있는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풍 MBK 측에서도 뭐 공격을 뭐 엄청 해대고 있는데 여하튼 이거 다 고려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시세 조정 행위나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김범수 잡아놓는 거 봤지.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이가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어느 지점에서는. 어느 지점에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올라타버린 거잖아요. 호랑이 등에. 지금 일단 뭐 그 감독원에서 일단 멈춰 이러니까 지금 83만 원에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네. 우리는 약간 휴전, 우리 좀 지켜보겠다 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국민연금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연금이 이제 내부 규정은 자체 규정은 이제 경영권 분쟁에 관여 안 한다 이건데 이게 뭐 여론이 조금 뭐 국민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등 아니면은 국민 기업을 이게 지키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더 혁신적인 뭐 이런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든 국민연금이 이제 뭔가 좀 길어지는 시점이 올 거다. 지분이 8%요? 8% 지금 8%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꽤 되는 거잖아요. 그거. 꽤 되죠. 그 중간에 국민연금은 우리 상장 기업의 대부분 한 8% 정도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 지금 관전 포인트까지 이제 짚어 주셨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서로 경쟁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부의 그냥 이전이거든요. 부가가치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관전하는 재미는 있는 건데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국민연금이 끼어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하나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면서 선도지구 지정을 하려고 공모를 했는데 경쟁률이 6대 1이 나왔다고요? 네, 선도지구라는 건 이제 우리 일기 신도시가 5개인가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이죠. 네. 그래서 이제 30년 돼갑니다. 네. 분당이 제일 먼저 입주했으니까 30년 조금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어야 합니다.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다른 데서 다 재건축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집값도 올랐잖아요. 예. 일기 신도시라는 데는 뭐 지금 이제 30만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서 이걸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사업성을 높여주는 건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중에서 먼저 손들고 팀을 짜온 곳 위주로 그 팀의 주민 동의율이 높은 대로
지정을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다 이거죠. 네, 통합 개발을 할 때, 통합 재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착공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용적률도 많이 주고 공공기여는 좀 줄여주고 예.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은 깜깜이 달리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산이다 그러면 1구역 뭐 1단지 뭐 백석 1구 1단지 3전 뭐 다 해가지고 우리끼리 팀 짜서 가자 해갖고 동의율 뭐 80 몇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들었으니까 사실 재건축 동의율도 75%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재건축으로 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 분양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고 본인 부담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본인 그렇죠. 부담금은 깜깜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들 손 들고 해서 한 150여 개 단지 그러니까 한 6대 1 정도 네, 해서 좀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추진이 정말 어렵거든요. 재건축이라는 게 용적률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장을 구경해 보면 인간의 마음 때문에 안 돼요. 백석마을이다, 1단지다, 저 3단지다. 똑같이 32평이고 우리가 지하철 좀 더 가까운데 저기 이번에 지분평가 나왔는데 4억 8천, 우리는 4억 5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우리 한국인은 남하고 비교해서 지면 절대 용납 못하고 그럼 이 사업 깨자 이렇게 되거든요. 전국에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재건축이 많은데 정부가 그럴 바에는 예. 잘 마음을 모아오는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 확 줘서 재건축하기 좋게 해줄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선도지구가 다음 달에 발표가 다음 납니다. 달에 발표내는데 네. 경쟁률이 벌써 6대 1이다. 네. 근데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예, 어느 정도로 갈까요? 5개 신도시 중에 제일 용적률이 낮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공간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산이 한 165%니까 예. 일산이 지금 키가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300%까지 올려주니까 거의 두 배 올라가죠. 두 배네요? 예. 용적률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160% 두 배가 되면 지금 32평 가지신 분이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건축비를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고 치면 정확하게 두 배, 62평을 받거나 32평 두 개 받는다 일산에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지금 255인가 굉장히 이미 키가 커요. 220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350까지 높여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된다면 근데 사실 이렇게 높여줘도 쉽지는 않은데 예. 된다면 얼마나 높아진다고 가늠하시면 되냐면 송파의 그 헬리오 시티인가요? 네. 그게 가락시형 재건축한 게 280%입니다. 근데 이제 350으로 지어준다고 하니까 한강 가시다가 압구정 현대 그 비싸다는 압구정 현대 지나가 거기 220%짜리 아파트거든요. 예. 근데 350으로 중동에서 짓는다 생각하시면 얼마나 빽빽해지고 과밀해지고 높아진다. 초고층으로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역시 네. 이제 교수님 아까 뭐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 6대 1이라고 하는 거가 네. 예컨대 뭐 지금 150개 정도 단지 네, 신청했다는데 6대 1이 된다는 거는 지금 재건축을 허용해줄 단지 개수를 지금 정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도지구를 정해놨죠. 선도지구 네. 30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네. 인센티브를 줘야 도장을 찍으니까요. 근데 재건축이라는 건 도장의 싸움이거든요. 핵심적인 인센티브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다. 그렇습니다. 공공기여도 낮춰주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통합 재건축은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2단지가 따로 하면 도시 자체가 처음에 개발해 놓은 우리가 신도시를 잘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공원, 여기는 도서관, 여기는 병원 지역, 여기는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아까 가면 지금 신도시가 30만인데 일기 신도시가 네. 30만 가구인데 이게 43만 가구로 늘어나면 13만 가구가 늘어나면 40만 명 인구가 더 살게 될 텐데 더 빽빽해질 텐데 그나마 통합 재건축을 해놓으면 일단 건축비도 10% 정도 싸지고요. 예. 도로도 가운데 하나 쭉 뚫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통합 재건축이 좋으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사람들 마음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단지별로 팀을 짜와라. 근데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문제점은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건 사실 정답은 있는 게 아니지만 일단 이제 용적률이 한없이 올라가고 정부가 이제 이걸 하다가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하지? 근데 기존의 용적률이라는 게 1종은 100%, 2종은 200%, 3종은 300%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퍽 주지?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0%인데 용적률이 많이 줘봤자 2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수십 년 동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이나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아니 왜 거기만 올려줘요? 200%짜리를 350을 준다는데 그렇죠. 우리는 50도 안 주면서 이게 몇 퍼센트 더 주냐에 따라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집값이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15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할까? 그럼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까? 이러면서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그것도 30년, 그럼 28년 된 아파트는 왜 안 넣어줘요? 쭉쭉쭉 하다가 이게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한 게 결국은 그러면 30년 안 돼도 해주자. 100만 제곱 215만 가구가 대상으로 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됐거든요. 네. 215만 가구를 지금부터 다시 짓자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업이네요. 아파트를 제일 많이 지었을 때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일기 신도시 만들었을 때 그때 100만 가구였거든요. 그때 모래 부족하다고 해서 뭐 난리나고 그랬던. 그때는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세가 올라서 막 그 가장들이 자살하고 막 이럴 때여서 네. 집을 정신없이 지어야 할 때였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15만 가구를 다시 지어야 하는데 문제는 건축비가 오르고 분양가가 너무 높고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재건축 사업이 안 나니까 어디서든 동의율이 안 높아지는 거죠. 일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7억 정도 하는 32평형이 분양가가 10억을 넘을 수 있을까? 새로 깨끗하게 지으면 근데 본인 부담금이 3억 나오면 뭐 그럼 주민분들은 남는 게 없는 거죠. 나 일단 3억 없다. 물론 대출 받겠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해낸 건 자치단체가 생각해낸 건 그럼 용적률 올려줄게. 그럼 이제 단지들은 우리 이걸로는 또 돈이 안 돼요. 더 올려줄게. 재건축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올려줘 볼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제외됐더라도 강남이나 여의도의 용적률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는 이제 169% 용적률인데 400% 이상 줘요. 준주거로 종을 상향해서 그래요? 그래서 65층, 67층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여의도에서 이제 좀 있으면 63빌딩 키 작은 아파트, 키 작은 빌딩 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4천 가구를 6천 가구로 올려주면서 70층, 79층 이야기 나오거든요. 최고층이. 그러니까 재건축이 우리가 너무 안 돼요. 조금 더 올려줄게. 이걸로는 못해요. 박원순 시장 뭐 사유유지자 물러나라 채널 붙이고 뭐 오세훈 독주행정 뭐 이렇게 여의도 시범 가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조금 더 떼주고 네. 공공기여 조금 낮춰주고 이러면 계속 올라가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성이 딱 돼서 오케이 우리 이거 받을게. 자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 마련합시다. 자 우리 그럼 이거 추진합니다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꽁충 뛰죠. 그렇죠. 그야말로 공공재의 공공의 이익의 사유화가 되는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 4천 가구를 6천 가구 만드는데 4천 가구에 5억씩만 올랐다고 해도 2조가 그쪽으로 그렇네요. 예. 우리가 25만 원 국민 개개인에게 주네 안 주네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2조 원이 그냥 용적률 좀 올려주면서 이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 예.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 용적률은 그러면은 네.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원래 이제 법으로 지정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하는데 예. 그 이제 지자체가 얼마든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서울시가 막 펑펑 나눠주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진 않아요. 서울시도 짜게 주긴 하는데 예.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지금 71년에 생긴 아파트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 커팅한 아파트예요. 그거 시범적으로 지은 아파트. 엄청 튼튼하다며요, 여의도 시범이. 근데 이제 50년 됐으니까 30년 된 분당이나 일산도 재건축한다는데 50년 된 거 재건축해야죠. 근데 해야 거기에 되는데 뭣도 안 들어갈 줄 아직도 짱짱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그런데 뭐 개인의 사유 재산이고 본인들이 그걸 재건축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 재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계속 올려주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한 3개, 4개 동 있는 아파트. 주민수가 많지 않아서 정치인들 구청장도 관심이 없는 그런 네. 아파트 용적률은 어떻게 성남에 있는데 한 15개 동이 있는 데인데 아까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도 안 되고 지금 30년, 40년 되는데 사업성도 안 나오는 이런 형평성. 여기는 올려주니까 예. 지금 어떤 상태라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에 잘 나가는 고등학교 또 학생 수가 많은 고등학교가 이게 명문대 입시가 잘 안 되니까 정부가 이게 너무 급해서 또 이 학교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수능 점수를 자 여기 A 고등학교 수능 점수 여기는 37점 올려줄게. 여기는 수능 점수 45점 올려줄게. 예. 뭐 여기까지는 100번 이해하는데
그러면 수능 점수 안 올려주는 학교들은 단지가 작거나 명문이 아니거나 뭐 지방에 있거나 수도권에 있거나 예. 이런 형평성 문제. 그다음 이거 올려주면 공공재가 이게 하늘 용적률이라는 게 하늘의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특정 단지에 주면 이 공공이익이 사유화되는데 물론 이게 뭐 세금으로도 이제 일부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더 높게 지으면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높아져서 일반 분양분 1,700가구를 조합원들이 팔아서 그 돈을 조합원들이 가져가면서 건축비를 해소하는 게 우리 재건축의 기본 공식인데 그렇게 하면 36평형을 갖고 있는 분이 35평형을 받으면 7억 원 정도를 가져가요, 현금을. 그 돈은 누가 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성은 얼마나 확보되고 예. 그럼 서울에 집 없는 주민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용적률 상향하고 보통 관련되는 게 보통 뭐 여러 가지 이네가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은 네. 우리가 용적률을 더 줄 수가 있다. 이제 뭐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건데 네. 보통은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라.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받지 말고 네. 상한제 받아 이런 것도 들어오고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 이런 거를 조금 더 내야 된다. 아니면 요거를 공공 용지로 뭐 기부 채납해라 뭐 이런 기타 네, 등등이 들어오게 되는데 예.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신도시 재건축할 때 국가가 여러 가지 패키지로 이제 혜택을 준다. 예. 주면서 용적률도 같이 준다 그러니까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계산이 좀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계산이 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네. 돈이 올라가면 사실은 그 동네 인프라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바로 네. 그거는 기반 시설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뭐 상하수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공공 자원이 또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중의 특혜가 돼버리는 그래도 거죠. 과밀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재건축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 유일한 발명품이죠. 오래된 주택을 공짜로 새 주택을 헌집 줄게 새집다오가 되는 공짜로 받는 건데 그게 가능한 게 이 용적률이 남아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용적률이 많이 남았던 아파트는 지난 20, 30년 동안 다 재건축하고 이게 음마나 현대 아파트처럼 압구정 현대처럼 용적률이 200% 넘는 1:1 재건축. 그러니까 내 돈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지만 남아서 재건축이 안 되니까 정부가 안 되면 이제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용적률을 많이 막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공공성 교수님 말씀하신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기부 체납에서 임대 아파트도 짓고 소형평형 의무 비율도 해서 정부가 그중에 예를 들어 과거에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한 20%만큼 떼줘. 네. 우리 이거 임대 아파트 지을게 하는데 신도시는 이번에 신도시 특별법을 보면 임대 아파트로 공공기업 기부 체납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종은 300%까지 짓는다 그러지만 조례는 250%까지 했는데 그전에는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이제 10%를 까고 90%만 용적률을 줬으니까 22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마가 205%인데 재건축하면 225밖에 안 나왔던 겁니다. 게다가 35층으로 제한을 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층수도 확 풀어주고 기준 용적률 하에서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를 많이 넣고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뭐 재활용 뭘 하게 되고 뭐 디자인이 예쁘고 하면 용적률을 최대 110%까지 올려주거든요. 저는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정부가 베네핏을 더 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공공기여를 임대아파트로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싫어하니까 현금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신도시는. 임대아파트 싫어하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대아파트는 싫어합니다. 집주인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임대아파트가 참 좋은 제도예요라고 말할 마이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렇죠. 기자도 정치인도 임대아파트에 안 삽니다.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대 단지에 재건축된 사람들은 근데 왜 우리 단지에 우리 강남의 이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8%나 넣어. 네네. 이게 말이 안 되라고 하지만 정작 그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임대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 작은 우리 세 명의 가족이 여기서 얼마나 안정된 주거 여건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은 차도 없는데 직장은 서울에 있고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임대 아파트도 못 짓는 그런 공공성도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좀 고삐 풀린 건데 네.
어떻게라도 지금이라도 뭔가 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제가 공공성 하나 생각나서 데이케어 센터라고 네, 어르신들 있죠. 잠깐 네, 하는 거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서초진흥하고 여의도 시범이 버텼어요. 이런 것도 정말 저는 이건 이제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건데 단지 안에 이제 단지 안에 어르신들 데이케어 할 수 있는 시설을 네. 넣어라. 서울시는 이거 2,000가구 넘으면 무조건 넣고 싶어 해요. 예.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근데 서초구만 해도 데이케어가 전체 구 안에 수요가 시설이 200명 수요밖에 없어서 전부 다 왜냐하면 서초구 우리 동네는 통틀어서? 네 우리 동네 아파트는 비싸니까 그런 시설 들어오지 마. 네. 다른 데 가서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물론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지 다른 구에 있는 시설로 봉고 승합차 타고 예. 가서 아침에 타고 가서 근데 시범 아파트 이런 데는 페인트 칠 해버렸어요. 우리 재건축 안에 오세훈 시장이 계속 데이케어 센터 내라고 하면 근데 시범 아파트 1,600가구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반대하다가 며칠 전에 결국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이 자꾸 밀려요. 자꾸 밀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100번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은 해야죠.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소비재라 몇십 년 지나면 이거 못 씁니다. 재건축해야 되고 서울만 해도 1년에 2만에서 4만 가구 정도가 자연 멸실하니까 집은 계속 지어야 하고 만약 시장성이 못 짓게 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조금 인센티브를 더 줘서 시장에 맞게 해주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 제가 잠실 주공 5단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신규로 2,000가구가 새로 늘어나면 요건 누가 살게 될까요? 서울이나 또 다른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겠죠. 그럼 거기 분당에서 올라온 사람이 살면 거기 빈집은 또 누가 살까요? 뭐 천안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살겠죠. 결국 어딘가는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가구 수가 늘어나면 집중이 더 심해지네요. 집중이 더 심해질 수밖에는 없는데 지방은 특히 지방의 뭐 군 단위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지금 부산, 광주, 대전만 해도 재건축 시장 완전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노후 단지들,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성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전혀 나오질 않고 신도시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또 신도시로 이미 그 수요가 다 가버렸기 때문에 더욱 여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서울이나 인근의 네. 알짜배기 지역도 좀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우리 그 공약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 공급이 안 돼서 맞아. 그랬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그 규제 같은 거 풀어주고 네, 뭐 네. 이런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예. 다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아마 좀 있으면 다음 대선 이제 오는데 예. 이제 또 더 풀어줘야죠. 더 풀어질 것 네.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긴 그러네요. 되네요. 근데 이 형평성 지금 그 김원장 기자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게 뭐 지역 간 계층 간 모든 게 지금 얽혀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다 관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 노원구 도봉구는 거기 또 30년 돼가는 아파트들이 거기 가보면 상계동이나 이런 데 이미 고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하고 싶은데 답이 안 나오니까 거기 이제 다시 도시계획 다시 짜가지고 400%까지 올려주겠다. 상업시설 또 이제 공공용지 만들고 또 뭐 오피스 용지 만들면 400%까지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려주는 건 좋은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100년 있으면 구름도시 만들어지겠네요. 웃을 일이 아니네요. 뭐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오늘 첫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 기자님 뭐 좀 어떠셨습니까? 하여튼 뭐 제가 KBS에 있다가 MBC 방송에 출연해서 좀 낯선데요. 예. 제가 기자로서 뭐 들릴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다면 뭐든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워낙 뭐 그러니까 방송 내공이 워낙 그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그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하고요. 우 교수도 괜찮으시죠? 예, 너무 뭐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주 그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시간 꾸며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첫 시간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